브라질 남부에 위치한 상파울루에 사는 수잔 폰 리치토페는 남부러운 것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고속도로 개발 회사의 이사인 아버지 만프레드, 정신과 의사인 어머니 마리시아,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남동생 안드레아스, 사랑스러운 남자친구 다니엘, 부유한 집에 살고 가족과 남자친구의 사랑을 받으며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 같던 수잔. 하지만 2002년 11월 1일, 남자친구와 밤을 보낸 수잔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행복할 것 같던 삶은 무너졌습니다. 열려있는 문, 어지럽혀져 있는 집안, 그리고 사망해 있는 부모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어지럽혀져 있는 집안을 바라보며 없어진 물건이 있는지 수잔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보관하던 현금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처음에는 강도의 소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오류 혹은 고장으로 울리지 않았을지도 몰랐지만 확인 결과 경보기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 해제돼 있었던 것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단선을 비롯해 강제적으로 경보기를 해제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누군가 비밀번호를 사용해 경보기를 해제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가족들만이 아는 경보기의 비밀번호. 경찰은 수잔과 안드레아스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에 슬퍼하는 안드레아스와는 달리 수잔은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고 남자친구 다니엘과 쇼핑을 즐기며 많은 돈을 쓰고 다녔습니다. 부모님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었던 수잔. 경찰은 그런 수잔을 유력 용의자라 생각하며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조사했고 그중 남자친구의 형인 크리스티안을 주목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그가 수잔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많은 돈을 쓰고 다녔기 때문이었죠. 오토바이를 사는데 $100짜리 지폐 뭉치를 지불했던 크리스티안. 경찰은 크리스티안을 신문했고 2002년 11월 9일 결국 그는 자신과 다니엘, 수잔이 범행을 저질렀다 자백했습니다. 항상 얌전하고 수줍은 여성으로 묘사됐던 수잔은 1999년에 주짓수를 배우러 간 도장에서 다니엘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다니엘은 가난했지만 그가 자신의 딸을 사랑해주는 모습에 수잔의 부모님은 둘의 교제를 허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였지만 다니엘을 알아갈수록 그는 형편없는 남자였습니다. 마땅한 직업도 없었고 그렇다고 공부를 하기 위해 학교에 다니지 않았으며 항상 마리화나를 피우고 놀러 다니는 전형적인 문제아였던 겁니다. 이를 알게 된 수잔의 부모는 그와 헤어지라 말했지만 수잔은 헤어졌다는 거짓말을 하며 남몰래 다니엘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2002년 7월 다니엘과 한 집에 살고 싶었던 수잔은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하나 사달라 졸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에 어려운 부탁은 아니었지만 원하는 것을 얻고 싶으면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한다며 수잔의 부탁을 거절한 아버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수잔에게 그녀의 아버지는 이제 성인이 될 테니 용돈도 줄이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받는 용돈이 줄어들면 다니엘에게 선물도 사주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그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 생각했던 수잔은 결국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2002년 10월 31일 수잔은 동생 안드레아스를 데리고 인터넷 카페에 갔고 밤새워 놀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며 함께 게임을 즐겼습니다. 저녁 무렵 그녀는 동생에게 남자친구를 만나러 갈 테니 내일 아침에 보자는 말을 남기고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이미 잠드신 후였고 몰래 집으로 들어간 수잔은 경보기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형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들은 곧바로 침실로 가 수잔의 부모님을 살해했습니다. 집안을 어지럽혀 강도의 소행처럼 보이게 한 뒤 돈을 훔쳐 달아난 그들. 수잔과 다니엘은 다음날 아침 안드레아스를 데리고 집으로 갔고 부모님의 시신을 발견한 뒤 마치 자신들은 모르는 일인 것처럼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크리스티안의 자백으로 모든 것이 밝혀지며 수잔과 다니엘은 체포됐습니다. 수잔은 처음에 자신이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해 그런 것이라 주장했지만 안드레아스의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는 증언으로 결국 진실을 말했습니다. 부모가 힘들게 번 돈과 재산을 손에 넣고 싶었다. 그것만 있으면 일하지 않았어도 될 것이다. 독립과 자유를 원했다. 라고 말했던 수잔.
검사는 셋 모두에게 50년의 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수잔과 다니엘에게 40년을, 크리스티안에게는 38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59세가 되는 해에 감옥을 나올 수 있는 수잔. 가족이라는 연결고리를 쉽게 끊었던 그녀가 그때까지 다니엘과의 사랑이라는 연결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여담으로 수잔은 부모님의 재산 1,700만 달러에 대해 당연하게도 상속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사라지길 바라며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정신을 차렸다는 소식에 병원에 있던 아이의 어머니와 형사는 곧바로 아이가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어머니, 그녀의 사랑한다는 말에 따스함이 아닌 차가운 느낌을 받았던 형사, 다가오는 어머니를 공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이.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았을 때 아이의 몸에 연결된 심장 박동 모니터의 수치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983년 5월 19일 미국 오리건주 레인 카운티. 볼일을 마치고 새 아이와 함께 시골길을 달리던 다이앤은 한적한 도로에 멈춰 섰습니다. 길 한복판에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남성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죠. 20대 후반에 1.7m 정도의 키, 검은 머리, 덥수룩한 수염을 기르고 재킷을 입은 남성은 다이앤이 차를 세우고 다가가자 품에 있던 권총을 꺼냈다고 합니다. 차 열쇠를 내놓으라는 남성의 요청을 그녀가 거절하자 남성은 곧바로 차로 달려가 타고 있던 아이들에게 총을 발사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 다이앤은 곧바로 남성에게 달려가 몸싸움을 벌였고 그를 밀쳐낸 뒤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자신의 왼팔에 총상을 입었지만 아이들을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한 그녀는 경위를 설명하며 아이들을 살려달라 부탁했지만 세 아이 중 부상이 심했던 셰릴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형사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두 아이 데니와 크리스티는 수술을 받고 있었고 다이앤은 치료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매우 침착한 모습으로 형사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다이앤. 간호사는 좀 전에 한 아이가 사망하고 두 아이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전했을 때도 그녀가 침착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를 형사에게 전했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태도. 잠시 후 간호사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에 다이앤은 탄환이 심장을 빗나갔나요? 라고 당황해했다고 합니다. 노련한 형사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다이앤의 팔을 치료했던 진단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왼팔에 남아있는 상처는 과거 가짜 가해자들이 공격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스스로 상처를 입힌 것과 똑같은 부위였습니다. 형사는 그녀가 새 아이를 쏘았고 스스로 상처를 입힌 뒤 가상의 범인을 만들어 죄를 뒤집어 씌운 거라 의심했습니다. 그 의심은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 누워있는 크리스티가 다이앤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더욱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후유증으로 크리스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안정을 취해야 했기에 형사는 다이앤의 진술을 들으며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다이앤이 주장한 범행 장소에 도착한 형사는 왼쪽으로 보이는 넓은 들판과 오른쪽에 있는 강을 보며 의문에 잠겼습니다. 이런 한적한 시골길에 도둑질을 위해 언제 올지도 모를 차를 기다리는 범인이 있겠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범행 현장은 너무 외딴 곳이었습니다. 형사는 그녀의 차 트렁크와 집에서 두 자루의 권총을 발견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권총은 22구경 권총. 다이앤의 차에 있던 권총과 같은 종류였지만 탄원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앤은 자신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 두 자루의 총만 가지고 있다 주장했지만 그녀의 전 남편은 그녀가 22구경 권총을 한 자루 더 갖고 있었다 주장했습니다. 여분의 총은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산 것이었기에 등록되지 않았지만 그녀가 모두 세 자루의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전 남편과 지인들의 진술. 게다가 사건 당일 병원 근처에서 그녀의 차를 본 사람들은 그녀의 차가 눈에 띌 정도로 서행을 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치 급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갈수록 다이앤에 대한 의심이 커졌고 그녀의 집을 살펴본 형사는 방에 붙어있는 큰 사진을 주목했습니다. 마치 다이앤이 설명했던 범인의 모습과도 같은 검은색 머리, 수염을 기르고 재킷을 입고 있는 20대 남성이 찍혀있는 사진. 그 사진의 남성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다이앤이 전화를 걸었던 로버트라는 불륜남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형사에게 로버트는 다이앤과 바람을 피웠던 것은 맞지만 지금은 이미 끝난 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정이 있었던 로버트는 다이앤이 아이를 셋이나 데리고 있다는 핑계로 관계를 끝냈지만 그녀는 지속해서 로버트에게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로버트에게 전화를 건 다이앤은 자식들이 모두 죽어서 혼자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었던 시간은 5월 19일 다이앤이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형사는 모든 것이 자신의 사랑에 방해되는 아이들을 살해하고 허상의 인물을 범인으로 내세운 다이앤의 자작극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형사는 안정된 크리스티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그녀의 입을 통해 엄마가 자신들을 공격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다이앤을 1급 살인 및 폭행,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다이앤은 임신한 상태였기에 어쩔 수 없이 감옥에서 출산해야 했고 이 때문에 재판 일정은 늦춰졌다고 합니다. 법정에선 크리스티는 엄마가 갑자기 도로에서 차를 세운 뒤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내 돌아왔고 잠시 후 뒷좌석에 있던 동생들을 공격했다 증언했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동생들이 쓰러졌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자신에게도 엄마가 다가와 총을 쏘았다고 증언하는 크리스티. 정신을 잃어가는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스스로 왼팔에 총상을 입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다이앤은 1984년 6월 17일에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담으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프레드는 다이앤에게서 살아남은 크리스티와 데니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3년 후인 1987년 7월 11일 오리건주 여성교정센터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다이앤은 탈옥에 성공합니다. 그날 아침 교도소 바깥에 있는 울타리에서 경보가 울렸지만 교도관들은 평소 강한 바람 때문에 일어난 오작동이라 보고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 교도소에 출근한 간호사가 수상한 여성이 트럭 아래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고 교도관에게 알리며 그녀의 탈옥이 들통납니다. 그녀가 여러 겹의 옷을 입은 뒤 철조망에 걸쳐있는 울타리를 넘었고 교도소에 들어와 있던 트럭 아래에 매달려 탈옥했다는 것을 알게 된 교도관들. 하지만 10일 후 그녀는 교도소로부터 겨우 1km도 벗어나지 않은 장소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탈옥으로 인해 그녀는 1987년 11월에 강력한 보안을 자랑하는 뉴저지주 여성교정기관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복역하고 25년이 지나면 가석방 신청이 가능했는데 2008년과 2010년에 열린 청문회에서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뒤로 새로운 법에 따라 2년에 한 번 가능했던 가석방 심사는 10년에 한 번으로 바뀌며 그녀의 가석방 심사는 2021년에 예정돼 있습니다. 집착과도 같은 사랑에 아이들이 방해된다 생각하며 범행을 저질렀던 다이앤. 그녀가 79살이 되는 2034년 형이 끝날 때까지 감옥에서 반성하며 하루하루 비참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933년 8월 21일 11시 50분 무렵 프랑스 파리의 한 아파트. 잠자리에 들었던 관리인 A는 복도에서 울리는 여성의 비명에 깨어났습니다. A는 소리가 들려오는 위층으로 올라갔고 문 앞에 주저앉아 비명을 지르고 있는 바이올렛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A의 물음에 숨을 헐떡이며 부모님을 부르고 있던 그녀는 그들이 죽었다. 집안이 가스로 가득 차 있다라며 소리쳤습니다. 문틈 사이로 가스 냄새가 새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미 방 안은 가스로 가득 차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A는 복도로 나오는 주민들을 진정시키며 창문을 열라 지시했고 곧바로 지하실로 달려가 메인 가스관을 잠갔습니다. 그 사이 바이올렛은 그녀를 진정시키러 온 이웃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받지 않아서 이상했다. 방금 집에 돌아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가스 냄새가 강하게 났다. 침실 바닥에 아버지가 쓰러져 있었고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내가 흔들어도 아무런 반응도 없는 거로 보아 아마 사망하신 것 같다. 나는 가스가 아파트 전체에 퍼질까 무서워 문을 닫고 도움을 청했다. 메인 가스관을 잠그고 돌아온 A는 코를 손수건으로 막은 상태로 들어갔고 곧바로 부엌에 있던 가스관을 잠근 뒤 창문을 열어 환기했습니다. 그리고 침실에서 발견된 쓰러져 있는 바이올렛의 부모님. 이미 그들은 사망한 듯 보였습니다. 잠시 후 앰뷸런스가 도착했고
의료진들이 바이올렛의 부모님들을 살펴보는 사이 그녀는 이웃과 이야기하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최근 집에 잘 머무르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이런 일을 벌이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슬퍼하던 바이올렛. 바이올렛의 부모님이 사망했다고 판단한 의료진이 그들을 들것에 실었을 때 그날 들것을 옮기는 작업을 위해 투입된 한 인턴이 소리쳤습니다. 바이올렛의 어머니 제르마인이 살아있다고 말이죠. 실제로 제르마인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희미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그녀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사이 바이올렛은 사라졌습니다. 왜 그녀가 아무런 말도 없이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사라졌을까? 당시 거리는 아파트 주민들과 구경 나온 시민들로 혼잡했기에 아무도 바이올렛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제르마인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혼수 상태였기에 좀 더 경과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접한 경찰은 매우 이상한 사건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년 부부는 자살할 이유도 없었는데 그들의 딸 바이올렛은 마치 부모님들이 스스로 가스를 틀어 생을 마감한 것처럼 말했고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라졌기 때문이었죠. 아버지 진은 기관사로 상당한 봉급을 받고 있었기에 자금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고 주변에서 겸손하고 금술 좋은 부부로 알려졌기에 더욱 이상했습니다. 바이올렛이 너무 당황한 거라 아침에는 경찰서로 오거나 어머니가 머물러 있는 병원으로 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생각한 경찰은 우선 사건이 발생한 집안을 조사했습니다. 테이블에 놓여있는 저녁 식사와 세 잔의 와인잔, 금고에서 사라진 현금,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도른이라는 의사의 서명이 적힌 메모. 메모에는 진과 제르마인에게 동봉한 가루를 가져가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선 세 잔의 와인잔이 있었다는 것은 사건 당일 진과 제르마인 말고도 다른 한 명이 저녁 식사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서랍장 내부에 있던 금고에는 어떠한 물리적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으니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현금을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른이 남긴 메모는 확인 결과 며칠 전 부부의 딸 바이올렛이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받아간 수면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조사를 해 나갈수록 바이올렛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가는 사이 병원에서 도착한 소식으로 인해 맞춰진 마지막 퍼즐. 제르마인이 생명을 부지했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이고 이것은 대량의 수면제를 복용했기 때문이라는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지방판사는 법의학 연구소에 사망한 진의 시신을 부검하라 지시했고 그의 몸에서도 역시 치사량에 달하는 수면제가 검출됐습니다. 바이올렛이 수면제를 와인에 넣었고 이를 마시고 부모님이 쓰러지자 가스를 틀어 마치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했을 것이라 의심한 검찰. 이제 그들은 바이올렛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올렛이 자주 다녔던 카페를 비롯해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던 경찰은 그녀와 가깝게 지냈던 마들렌이라는 여성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이올렛의 범행을 의심하는 경찰에게 그녀는 자신이 바이올렛과 21일 저녁까지 함께 있었다며 그녀가 범인일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녁 11시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바이올렛은 마들렌에게 부모님의 집에 갈 것이라 말했고 둘이 헤어진 시간은 11시 30분 무렵이었다는 마들렌의 증언. 이때까지 경찰은 세 번째 와인잔의 주인이 범인이라 생각했고 그것이 바이올렛이라 추정했지만 마들렌의 말이 사실이라면 진과 제르마인 그리고 범인이 저녁 식사를 할 때 바이올렛은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21일에 바이올렛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것은 마들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총 12명이나 바이올렛의 알리바이를 증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제르마인이 깨어나 자신의 딸 바이올렛이 범인이라 지목하자 경찰은 그녀를 살인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바이올렛은 매우 문제가 많은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항상 말썽을 부렸고 나쁜 무리와 어울리며 종종 가출했던 딸이었죠. 자신의 삶을 살 권리를 주장하며 자주 가출을 했지만 돈이 떨어지면 항상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에게 손을 벌렸던 바이올렛. 그녀는 방탕한 생활과 애인을 부양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받은 돈을 사용했지만 이를 부모님이 알자 용돈을 줄이며 요즘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그녀가 택한 것은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 처음에는 침실 커튼에 불을 내보고 독약을 와인에 타기도 했지만 불은 빨리 진화됐고 독약은 소량이었기에 매번 실패했죠. 결국 그녀는 부모님의 서명을 위조해 대량의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와 사건 당일인 21일에 함께 있었다는 지인 12명의 알리바이는 거짓이었을까요? 그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이 21일 월요일인 줄 알았지만 사실 진과 제르마인이 바이올렛과 저녁을 먹은 날은 그 전날인 20일, 일요일이었던 거죠. 즉 바이올렛은 20일에 부모님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21일에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며 알리바이를 만들었고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가스를 틀고 비명을 질렀던 것입니다. 정확한 사망 시간대를 파악하기 힘들었던 시기였기에 가능한 트릭이었습니다. 결국 수배 며칠 후 체포된 바이올렛은 아버지 진에게 성폭행당해 임신했기에 그런 짓을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그녀가 당했다고 밝힌 날짜에 진이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었기에 그녀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그녀의 임신했다는 주장 역시 거짓말이었죠. 바이올렛의 변호사는 그녀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열정적인 의지가 그녀를 가로막는 부모들을 독살하게 만들었다는 멍멍이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파리를 비롯해 프랑스 전역에 알려졌고 많은 이들이 그녀를 교활한 악마라며 비난했다고 합니다. 1934년 10월 13일에 그녀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1887년 이후 프랑스에선 여성을 사형시킨 일이 없었기에 아무도 그녀가 단두대에 설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처럼 바이올렛은 그해 12월 24일에 종신형으로 감형됐고 11년 뒤인 1945년 8월 29일에 풀려났습니다. 후에 그녀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기록된 것은 없지만 1966년 11월 26일에 51살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위해 해서는 안 될 짓을 벌였던 딸 바이올렛. 그런 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며 재판대에서 울며 호소했던 어머니 제르마인.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저런 똥덩어리가 나왔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지옥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후회와 반성을 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에 사는 라안은 가정적인 남성이었습니다. 아내 우즈마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함께 쇼핑을 나갔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던 라한. 아내와 세 자녀를 사랑하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그가 2006년 7월 28일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커다란 몽둥이였습니다. 화창한 여름 어느 날, 그날 라한은 우즈마를 따라 쇼핑을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고 전화를 받은 우즈마는 남편과 있어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남기고 곧바로 끊었습니다. 당혹스러워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라한은 누구 전화길래 그리 받느냐 묻자 단골이라 말하며 얼버무렸던 우즈마. 라한은 겉으로는 그러냐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쇼핑에 정신이 팔린 아내 몰래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했고 비밀 폴더에 숨겨져 있던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며 알콩달콩 사랑 이야기가 오갔던 문자. 아내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아내의 불륜 상대가 아는 인물이라는 것에 라한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택시기사였던 라한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수입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우즈마는 아르바이트 미용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명의 자녀 중 2아이는 학교를 다녔기에 괜찮았지만 막내는 어렵기에 우즈마는 하루에 2시간 정도 아이를 돌봐줄 베이비시터가 필요했죠. 우즈마는 이웃인 무사라텍에 부탁했고 다행히 그녀는 수락해 주었기에 우즈마는 맘 편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즈마가 아이를 무사라텍에 맡겼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의 불륜 상대가 무사라텍의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2006년 7월 28일, 그날은 라한의 첫째와 둘째 아이의 방학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가 몽둥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기도 했죠. 약간의 소란이 있고 난 뒤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나오는 라한의 손에는 태국행 비행기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 달 뒤인 2006년 8월 20일, 심한 악취가 난다는 이웃의 신고로 경찰은 라한의 집에 방문했고 안에서 사망한 우즈마와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하필 아이들의 방학 기간과 우즈마의 아르바이트가 끝났던 시기가 겹치며 그들이 발견되기까지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경찰은 한 달 전 우즈마의 남편인 라한이 태국으로 출국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공항에서 버려져 있는 그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라한의 도주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태국 경찰과 인터폴의 협조로 라한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져 갔고
동생을 비롯한 가족들이 자수를 권하자 그는 결국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체포 당시 그는 "저는 범행을 인정합니다. 아내를 죽인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내 아이들을 이라며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후에 그는 경찰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며 아내가 아이들을 살해했기에 자신이 그녀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들의 머리에 남은 부상이 동일한 이의 수법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며 라한의 거짓말을 간파했고 결국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라한은 끝내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댄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노에 눈이 멀어 해서는 안 될 짓을 벌였던 라한. 그가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가며 자신의 죄값에 대해 속죄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은 매년 13만 건의 아동학대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그중 평균적으로 50명 정도가 사망합니다. 주요 가해자는 전체의 61%를 차지하는 생물학적 어머니라고 합니다.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아이가 귀찮아서 병이 있었다 등 여러 핑계를 댔던 그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범행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합리화하거나 회피하려 했지만 무엇이 되었든 그들이 나쁜 사람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나쁜 사람은 그런 사람 중 한 명인 시모무라 사나에라는 여성입니다. 2010년 7월 30일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한 맨션. 이웃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로 인해 이곳에 방문한 경찰.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그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결국 경찰은 잠겨있는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거실과 복도를 이어주는 유일한 문에 붙어있는 테이프와 자물쇠를 뜯어낸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망해 있는 두 남매였습니다. 사실 처음에 경찰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패의 정도가 심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날 업소에서 근무 중이던 두 남매의 어머니인 사나에가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됐고 얼마 뒤 살인 용의로 재체포됐습니다. 일본 미에현 북부에 위치한 도시 요카이치에서 태어난 사나에는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재혼했지만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 친해지기 어려웠던 계모, 결국 사나에는 방황하며 자주 가출을 했었죠. 하지만 당시 그녀는 방황했던 것이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도쿄에 있는 아버지의 지인집에 맡겨졌을 때 전교 10위 안에 들 정도로 착실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주변 환경만 갖춰졌다면 그녀는 나쁜 사람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때 고등학교 졸업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요. 고향으로 돌아온 사나에는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던 중 대학생이었던 남자친구의 아이를 갖게 되면서 2006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2007년 5월에 사나에는 20살의 나이로 딸을 출산했고 2008년 10월에는 둘째 아들을 출산합니다. 당시 사나에는 자신의 아이들이 너무 귀엽다며 SNS에 사진을 자주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할 것 같던 그녀의 결혼 생활은 2009년 5월에 이혼하면서 불행이라는 노선을 타게 됩니다. 이혼의 원인은 그녀의 빚과 불륜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녀는 스스로 행복을 깨버린 것이었죠. 이혼을 결정한 가족회의에서 사나에는 빚을 꼭 갚을 것이고 가족들에게 응석 부리지 않을 것이며 제대로 일하겠다는 사역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남매의 양육권을 가져왔던 사나에. 그녀는 자신이 근무할 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면 되리라 생각하며 나고야의 카바레 클럽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하면 꼭 열이 나는 등 현실은 항상 그녀를 괴롭혔고 결국 그녀는 아이들을 집에 놔둔 채 출근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손님과 교제를 시작하며 자주 외박을 했기에 냉장고에 음식이 없을 때 두 남매는 물로 배를 채워야 했죠. 어느 날 물을 잠그지 않아 온종일 물이 틀어져 있던 것을 알게 된 집주인은 사나에에게 방을 비워달라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그녀가 아이들을 방치하고 자주 외박을 했던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방치되어 방에 홀로 있다는 건 역시 알았을지도 모르고요. 자신의 집에서 귀찮은 일이 벌어지는 걸 싫어한 집주인으로선 좋은 핑곗거리가 생긴 것이고 그렇게 사나에는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오사카의 한 유흥업소로 옮겨 가게의 도움으로 맨션을 구했던 사나에는 여전히 아이들을 집에 놔둔 채 자주 외박을 했습니다.
2010년 3월부터 사나이는 손님으로 온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며 일이 끝난 뒤에는 남성이 근무하는 호스트 클럽에 항상 놀러 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러 편의점에서 샀던 대략 두 끼 분량의 식사를 아이들에게 주고 곧바로 집을 나와 남자를 만나러 갔던 사나이. 집으로 가지 않는 주기가 갈수록 길어지고 있었고 집에 남아있는 아이들 역시 굶주리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사 오기 전 있었던 일 때문인지 아이들이 물을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집에 있던 수도를 모두 잠그고 없앴기에 그녀의 집 수도 계량기는 2달 동안 전혀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3월 말경에 인터폰으로 엄마를 찾으며 우는 아이가 있다는 이웃의 신고로 오사카 어린이 상담센터 직원이 사나이의 집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나이도 집주인도 연락을 받지 않았기에 직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사나이와 겨우 연락이 되자 직원은 그녀에게 주의를 주었고 1개월 동안 아무런 신고 전화가 걸려오지 않자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상담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해 눈으로 확인해 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두 남매는 구조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010년 6월 9일, 오랜만에 집에 귀가한 사나이는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산 음식을 아이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쓰레기들과 오물, 쇠약해진 아이들. 결국 사나이가 선택한 것은 현실 도피, 집을 홀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거실과 복도 사이의 문에 테이프를 붙여 아무도 열지 못하게 해둔 뒤 자물쇠로 문을 잠그고 교제 중이던 남자의 집으로 향했던 사나이. 6월 말에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던 그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와 호텔이나 지인들의 집을 전전했습니다. 지인들이 두 남매에 관해 물으면 사나이는 예전 사진을 보여주며 건강하게 자라는 중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두 아이의 죽음은 7월 30일 이웃 주민의 악취가 난다는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며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의 위장에선 어떠한 음식물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나이는 체포된 뒤 5개월 동안 정신 감정을 받았고 형사 책임 능력에는 문제없다는 결과가 나오며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측은 사나이의 집에 있던 냉장고에는 아무런 음식도 없었다며 아이들이 당시 쇠약해져 있는 상태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그녀가 집을 마지막으로 나오기 전 아이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던 점 등을 지적하며 그녀에게 사리가 있다고 주장,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그녀가 어릴 적 받았던 상처의 영향으로 판단에 장애가 온 것이라 말하며 그녀가 아직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점, 책임과 현실을 무의식적으로 피하려는 특수한 심리 상태에 처해 있었던 점 등을 말하며 그녀의 범행에 살인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2012년 3월 16일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사나이의 범행을 미필적 고의라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나이는 항소했지만 2013년 3월 25일에 일본 최고재판소는 그녀의 모든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일본 국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많은 이들이 아이들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사망한 맨션에 과자 같은 먹을 것들을 놔두는 추모 행렬이 일어났고 이 사건 이후 맨션의 거주자들은 매월 한 번씩 교류회를 열고 있습니다. 2013년에 이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한국에도 소개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지금쯤 하늘나라에 있을 두 남매가 원 없이 맛있는 것들을 먹고 행복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오리건주 레인 카운티에 사는 자넷은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중학생 소녀였습니다. 그런 자넷이 체육 수업을 위해 옷을 갈아입었을 때 친구들이 본 것은 그녀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들이었습니다. 복부와 다리를 비롯해 여러 군데에 멍이 들어있었던 자넷. 평소 자넷과 친하게 지내던 엠버가 상처에 관해 물어보자 그녀는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 둘러대며 상처 부위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에 남은 상처들이 넘어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 엠버는 자신에게만 진실을 알려달라 말했고 결국 자넷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자신을 괴롭힌다고 말이죠. 엠버는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들은 곧바로 아동복지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집안의 일에 관여하기는 어렵기에 이러한 신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아동복지센터에 신고했으니 그들은 곧 자넷이 구조되리라 믿었지만 2009년 12월 9일
자넷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자넷의 엄마 안젤라는 문제가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자넷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라도 하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욕을 했다고 합니다. 1995년에 이혼 당시 안젤라는 한 살이었던 자넷을 비롯해 총 3명의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남편에게 빼앗겼는데, 남편이 감옥에 가게 되면서 아이들은 양육시설에 맡겨졌다가 2001년에 결국 안젤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사이 리차드라는 남성과 재혼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렸던 안젤라. 중학교에 다닐 무렵 자넷은 가끔 짓궂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긴 했지만 학교를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학교를 좋아했다기보다 집에 가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임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배가 고프다고 말하며 집에 갈 시간이 되면 불안해했던 자넷. 그녀가 자신이 집에서 겪고 있는 것을 친구 엠버에게 말했을 때 엠버는 그 사실을 자신의 어머니 홀리에게 알렸습니다. 홀리는 같은 어머니라는 존재가 그러한 짓을 벌였다는 것에 분노했고 곧바로 아동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넷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알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홀리는 심사 결과 사회복지사들을 보낼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아동복지센터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홀리는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청했고 학교 측 관계자들 역시 아동복지센터에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같았습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안젤라는 더욱 이웃들이 자넷과 만나는 것을 꺼려했고 2008년부터는 홈스쿨링을 한다는 핑계를 대며 자넷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인 안젤라의 집에 방문했던 자넷의 이웃 할머니 리는 머리카락은 엉망진창으로 잘려있고 입술은 부어있는 상태의 이웃 손녀를 보았습니다. 리는 재혼한 아들 리차드에게 피해가 갈지 몰라 익명으로 아동복지센터에 신고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여러 번의 신고 때문에 2번 안젤라의 집에 방문했던 사회복지사가 안젤라의 거짓 진술을 듣고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이 만약 자넷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옷으로 가려진 상처를 확인했다면 그녀는 구조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009년 12월 9일, 리는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자넷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911에 신고하라며 소리쳤고 곧바로 아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911이 자넷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미 숨이 멎은 그녀를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자넷을 살펴본 응급실 의사는 그녀의 몸에 남은 상처를 최악의 상처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5살 여성의 평균 몸무게가 대략 50kg인 것에 비해 사망 당시 자넷의 몸무게는 22kg이었다고 합니다. 안젤라와 리차드는 당일 저녁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왜 친딸에게 그런 짓을 했냐는 질문에 안젤라는 장난이 심했던 자넷의 버릇을 고치려 하다가 그리 된 거라 변명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벨트를 사용해 자넷을 때린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며 중간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던 안젤라. 리차드는 자넷이 안젤라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TV 소리를 크게 키워 이웃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재판대에선 안젤라에게 배심원단은 유죄를 판결하며 사형을 권고했고 판사는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방관했던 리차드 역시 25년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리차드는 자신의 죄값을 받아들였지만 안젤라는 지속적으로 항소했고 아쉽게도 2019년에 그녀는 가석방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자신이 벌인 범행에 대해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안젤라. 그녀가 사형이라는 극형은 피해갔지만 언젠가는 지옥에서 제대로 된 벌을 받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변할 수 있는 사람과 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체포된 후에도 범행 당시의 쾌락을 잊지 못해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죠. 야마지 유키오는 후자에 속하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1983년에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에서 태어난 야마지는 여러 나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던 그의 아버지는 술버릇이 나쁘기로 유명했는데 항상 술에 취하면 아내와 아들에게 화를 풀곤 했죠.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야마지는 항상 어둡고 조용했기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결국 따돌림을 당하는 학창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좋겠다. 당시 그가 매일 빌었던 소원이었습니다. 신이 존재했을까요? 1995년 야마지의 소원이 이뤄졌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강경화로 쓰러진 것입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쓰러진 모습을 본 야마지는 일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술주정이라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그의 아버지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야마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죠.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야마지. 그의 소원은 이뤄졌지만 주변 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죠. 슈퍼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어머니의 월급만으로는 생계가 많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돈이 없어 교재비를 내지 못했고 조리 실습에 필요한 재료도 사지 못했던 야마지. 당시 그런 야마지에게 선생님은 돈을 내지 않고 실습을 했기에 먹을 자격이 없다며 그의 몫을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그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반 친구들은 수학여행을 갈 돈도 없다며 야마지를 괴롭혔죠. 결국 그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신문 판매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야마지는 어린 나이에 돈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사치도 부리지 않는데 왜 돈이 부족할까? 얼마 안가 그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남아있던 많은 빚.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생각보다 많은 빚을 지고 있었던 거였죠. 야마지는 몇 달 동안 집세와 수도 요금도 체납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벌었던 돈의 일부를 어머니께 드렸는데도 말이죠. 그는 곧바로 동사무소로 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지만 인가를 받지 못했고 결국 힘없이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자신이 일을 해봤자 얻을 수 있는 몇 푼의 돈으로는 빚을 갚기 어려워 보였지만 그래도 지인이 소개해준 일을 하며 착실하게 돈을 모으려 했던 야마지. 하지만 갈수록 어머니의 빚에 대한 걱정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결근을 하기도 했던 그는 자신을 걱정해서 집까지 찾아온 동료에게 엄마가 빚을 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며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동료에게 하소연하며 다시금 마음을 잡고 일을 하려 했던 야마지는 2000년 7월 29일 저녁에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다툼을 벌였습니다. 어머니의 빚과 갑작스러운 재혼 이야기에 서로 감정 싸움을 벌였던 모자. 화가 난 그의 어머니는 야마지 핸드폰을 빼앗아 평소 그가 좋아했던 A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끊었습니다. A의 입장에서는 야마지의 핸드폰으로 걸려온 무언의 전화가 무척 불쾌했을 것이고 그가 그런 전화를 걸어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어머니의 행동을 본 야마지가 소리를 지르자 어머니는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며 되레 그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든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려 했는데 집에서 나가라는 그녀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한 야마지는 옆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이틀 뒤인 7월 31일 오전 1시경 야마지는 모친을 살해했다라고 110번으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아무런 저항 없이 경찰관들의 지시를 따랐고 변호사의 선임을 거부하며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필요 없다. 나는 어떻게 돼도 좋아. 라는 말을 하며 접견실을 빠져나갔다는 야마지. 야마구치 가정재판소는 그의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일어난 범행인 점을 고려해 참작의 여지가 있다며 중등소년원 송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미성년자가 어머니의 빚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 벌인 우발적 사건이라 다루었기에 동정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야마지의 나이는 17살이었기에 실명은커녕 얼굴조차 공개되지 않았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야마지가 범행을 저지르고 3년 뒤인 2003년 20살이 된 그는 사회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34개월의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자 그는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었기에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지만 2005년 11월 17일에 그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립니다. 2명의 여성을 살해하면서 말이죠. 오사카의 저층 아파트 건물에 살았던 자매의 집에 침입해 그녀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불을 지르고 도망쳤던 야마지. 한 달 후인 12월 5일에 그는 체포됐고
범행 동기를 묻는 검사에게 웃으며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을 죽인 이유는 옛날 어머니를 죽였을 때가 즐거워서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기분을 느끼기 위해 두 사람을 죽인 거죠. 뭐 대상은 두 사람이 아니더라도 괜찮았어요. 누구라도요. 야마지는 어머니를 살해할 당시에도 성적으로 흥분하고 있었다며 그때를 떠올리면 웃음이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야마지는 성인이었기에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고 그렇게 그는 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대에서도 그는 여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재판 내내 연신 웃으며 만약 자신이 사회로 돌아간다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예고를 하기도 했죠.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그에게 재판부는 당연하게도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항소했지만 2007년 5월 31일에 야마지는 모든 항소를 철회했고 그렇게 그는 2009년 7월 28일에 형을 집행당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꽃미남이라는 말을 들으며 지지를 받았던 야마지. 허무하게 웃는 사진 때문인지 일부 여성들 사이에선 꽤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그가 어머니와 싸움을 벌이게 된 원인이었던 A와 피해자 중 한 명이 닮았기에 출소 후에도 A를 잊지 못해 찾아다닌 그가 그러한 짓을 벌였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저 추측에 불과할 뿐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매체에서는 A와 그가 사귀는 사이였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이것 또한 지금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가 쾌락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 이상을 일으키며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역시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해서는 안 될 짓을 벌인 나쁜 사람이며 변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사라지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케이터 스트리트 행맨, 윌리엄 수도사 시리즈 등 영국에서 추리소설 작가로 명성을 얻었던 앤 페리. 올해 83살인 그녀는 지금까지도 펜을 놓지 않고 있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그런 그녀의 본명은 줄리엣 메리앤 홀룸. 작가 중에는 예명을 쓰는 이들이 꽤 있지만 앤의 경우는 예명을 쓴 것이 아닌 개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개명을 했던 이유, 그것은 그녀가 15살 때 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84년에 영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뉴질랜드로 건너온 줄리엣은 폴린 리퍼라는 또래의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캔터베리 대학교의 교수였던 아버지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줄리엣과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났던 폴린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이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녔지만 서로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그녀들이 친해진 계기는 지병이었습니다. 폴린은 골수염을, 줄리엣은 결핵을 앓고 있었는데 이를 알게 된 두 소녀는 유대감을 느끼며 가까워진 것이었죠. 서로 만나기 전까지는 고통이었던 병이 둘을 이어준 것에 대해 운명적인 만남, 낭만이라 표현했던 그녀들. 소녀들의 우정은 갈수록 두터워졌고 그런 모습을 본 폴린의 어머니 호노라는 혹여 그녀들의 우정이 사랑으로 변할까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동성애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죠. 줄리엣의 가족들 역시 걱정하긴 했지만 설마 그런 관계까지 발전하겠냐며 둘이 만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의 사이는 갈수록 가까워졌고 항상 붙어 다녔기에 어떤 이들은 둘의 관계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녀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기도 했죠. 자신들을 바라보는 이들의 도덕적 잣대와 사회 통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개인 종교를 만들었던 그녀들. 그녀들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기독교를 배척하고 자신들이 만든 종교를 믿으면 천국인 제4세계로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그들의 인연은 줄리엣의 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어머니가 바람을 피우며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줄리엣의 아버지는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꾸렸고 지병을 돌보기 위해 줄리엣을 남아프리카에 있는 친척집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줄리엣과 헤어지기 싫었던 폴린은 자신도 남아프리카로 가고자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반대할 것을 알았기에 한시도 떨어지기 싫었던 폴린과 줄리엣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폴린의 어머니 호노라를 살해하자는 계획을 말이죠.
호노라를 살해하고 남아프리카로 간 뒤 미국으로 건너가 자신들이 쓴 글로 영화를 만들자는 허무맹랑한 꿈을 꿨던 그녀들. 1954년 6월 22일, 폴린과 줄리엣은 호노라와 함께 식사를 한 뒤 인근 공원으로 그녀를 유인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그녀들은 준비해둔 스타킹에 벽돌을 넣은 뒤 앞서가던 호노라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호노라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그녀들은 조금 전에 식사했던 식당으로 돌아가 가게 주인에게 어머니가 넘어져 다쳤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곧바로 그녀들의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들은 분명 호노라가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혔다고 했는데 그녀의 머리에 남아있는 상처는 무언가에 맞은 듯한 상처였던 것입니다. 구급대원은 곧바로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인근 숲에서 그녀들이 벌였던 흉기를 발견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폴린과 줄리엣의 범행은 허무하게 들통나며 사건이 발생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쇠고랑을 차야 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죄를 모두 인정했고 1954년 8월 28일에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15살이라는 이유로 사형을 면했고 각각 5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뒤 얼마 안 가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석방 후 폴리는 힐러리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어 영국으로 떠났고 성인이 된 후에는 카톨릭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줄리엣 역시 석방 후 영국과 미국을 오가며 앤으로 개명했고 후에 영국에 정착하며 추리소설 작가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2006년에 앤은 과거 폴린과의 관계는 강박적이긴 했지만 사랑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둘이 함께하는 것을 방해했기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폴린과 앤. 이 둘의 이야기는 각색돼 소설과 영화로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벌인 범행에 대해 그녀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75년 6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테라 린다에 위치한 한 캠핑장에서 무인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출동한 소방관은 바비큐 구덩이에서 무언가 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끔 놀러온 사람들이 제대로 불을 끄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그날도 그러리라 생각하며 소방관은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얼핏 구덩이에서 뼈 조각들이 보였지만 그저 사슴 같은 동물의 뼈라고 생각했던 소방관. 그것이 사람의 뼈일 줄은 당시 그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만나 결혼했던 제임스와 나오미. 행복했던 그들에게 딱 하나 없던 것은 자식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식이 생기지 않자 결국 그들은 1959년 1월 15일에 갓난아기인 마를린을 입양했습니다. 마를린은 자라면서 항상 아버지와 함께했고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했지만 어머니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항상 자기 일에 참견하고 결벽증이 있었던 나오미를 그녀는 못마땅해 했죠. 이러한 관계는 마를린이 10살 되던 해에 입양 서류를 발견하면서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인이었지만 직업 때문에 에콰도르에 살았던 그들은 마를린이 14살 되던 해에 캘리포니아로 오게 됩니다. 환경이 달라지자 마를린은 적응하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아버지마저 일 때문에 바빠지자 결국 의지할 곳 없던 마를린은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마를린은 자신보다 4살 많은 찰스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140kg이 넘을 정도로 뚱뚱한 몸매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이성에게 그리 인기가 있는 남자는 아니었던 찰스.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여러 일을 하다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마약 거래를 시작했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마를린에게 첫눈에 반한 찰스는 항상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처음 마를린은 찰스를 거부했지만 자신에게 약을 공짜로 주고 여러 선물까지 바치며 모든 말을 들어주는 그와 결국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찰스를 압박하며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에 이것을 이용한 것이었죠. 만약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헤어진다는 마를린의 협박에 찰스는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을 때 자살 기도를 하기도 할 만큼 찰스는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1975년에 그들은 자주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여러 강도질을 하며 체포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이 보석금을 내고 빼주었고 며칠 후 그들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제임스와 나오미는 마를린에게 찰스를 만나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는 무시했고 결국 그들은 딸을 청소년 프로그램에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당시 마를린과 양부모와의 갈등은 최고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를린은 특히 나오미를 증오했고 친구들에게 항상 그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결국 마를린은 찰스에게 나오미를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의 말에 무조건 따르던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1975년 6월 21일을 범행일로 잡았습니다. 그날은 마를린과 제임스가 쇼핑을 갈 예정이었기에 집에 홀로 남아있을 나오미를 노리기에는 안성맞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찰스는 계획대로 나오미를 살해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 제임스와 마주치게 됩니다. 제임스는 그에게 달려들었고 그와 동시에 찰스는 총을 꺼내 발사했습니다. 마를린과 찰스는 결국 둘을 인근 캠핑장 바비큐 구덩이로 옮긴 뒤 불을 붙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신고를 받은 소방관이 출동했고 그는 사슴의 사체라 생각하며 불을 끈 뒤 돌아갔던 것이었죠. 마를린과 찰스는 친구를 불러 범행 현장을 정리했고 심지어 자신의 범행을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제임스가 출근하지 않아 걱정된 직장 동료가 그의 집에 방문했고 창문 너머로 무언가 어수선한 집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마를린은 부모님의 행방을 묻는 경찰에게 그들이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그들이 여행을 갔다는 흔적이 없다며 마를린을 의심하는 듯한 질문을 하자 그녀는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서로 싸우다 죽었다. 인근 폭력 조직이 부모님을 살해했다. 반복되는 거짓말에 경찰은 마를린을 의심하며 그녀의 주변을 조사했고 한 친구로부터 피가 묻어있는 방을 청소하는 것을 도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경찰은 마를린의 사주에 찰스가 제임스와 나오미를 살해했다는 것을 알아냈고 캠핑장 바비큐 구덩이에서 그을린 유골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찰스는 자신이 둘을 살해한 것이라며 마를린을 감쌌지만 전문가는 좀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나오미의 유골에 남은 상처로 보아 범인은 망치 같은 둔기로 여러 차례 공격을 가했음이 분명했는데 이러한 상흔은 범인이 피해자에게 분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나오미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었던 찰스가 그것도 총을 가지고 있던 그가 둔기를 사용했다는 건 좀 이상했습니다. 검찰은 당연히 나오미를 증오했던 마를린을 의심했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었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최면술사를 불렀습니다. 최면에 걸린 찰스는 집에 들어갔을 때 이미 나오미가 죽어가는 중이었다고 말했지만 이것만으로 배심원단을 움직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를린은 당시 16세였기에 소년법원에서 겨우 4에서 6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뒤 21살이 되는 1980년에 석방됐습니다. 반면 찰스는 범행 당시 성인이었기에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후에 종신형으로 감형됐고 2015년 2월에 가석방 신청을 했다는 기록을 끝으로 더 이상 알려진 내용은 없습니다. 홀로 자유의 몸이 된 마를린은 미국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위조 지폐, 마약, 사기 등의 혐의로 감옥을 들락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미워서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남자친구에게 살인을 지시했던 마를린. 아마 그녀는 죽기 전까지 나쁜 사람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대공황 시기를 겪은 데일 이웰은 돈에 대한 중요함을 깨달았고 자식들에게 자신이 받은 고통을 대물림 받게 하지 않으려 노력한 남성이었습니다. 미 공군을 전역한 데일은 공군에서 익혔던 지식과 인맥을 바탕으로 소형 비행기 판매업을 시작하며 백만장자의 사업가로 성공합니다. 그런 그는 전직 CIA 스페인어 통역관으로 일했던 글리 에델 이엘과 결혼했고 2명의 자식을 가지며 행복한 가정을 꾸몄습니다. 당시 데일은 지금으로 치면 대략 16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주변인들에게 전혀 티를 내지 않았고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었죠. 그는 어릴 적 돈이 없어 겪었던 고통 때문에 자식들에게 더욱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을 것입니다. 딸 티파니 앤 이엘의 경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에 그녀 역시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둘째인 다나 제임스 이웰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거짓말을 하고 다녔고 가난한 사람들을 깔보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데일과 글리가 다나를 꾸짖었지만 그는 그 순간을 모면하려 반성하는 척만 할 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진 않았습니다. 그의 남을 깔보는 성향과 반복되는 거짓말은 대학교에 가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산타클라라 대학에 입학한 다나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주식 중개인이며 연간 27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회사의 CEO라 거짓말하고 다녔습니다. 고급차를 비롯해 명품으로 도배하고 다니며 돈을 아낌없이 쓰는 그를 많은 이들이 따라다녔고 그렇게 그는 대학 내에서 유명인이 됩니다. 다나의 대학 친구 중 한 명인 조엘 패트릭 라도비치는 항상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여러 여성과 어울려 다니는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조엘은 그런 다나의 무리에 끼고 싶었고 그의 맘에 들기 위해 사소한 심부름부터 시작해 모든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조엘이 맘에 들었는지 다나는 그를 파티에 자주 데려갔고 그렇게 조엘은 원했던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나에게 있어 자신의 귀찮은 일들을 대신해주는 조엘은 편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거짓말로 남을 속이며 방탕하게 돈을 쓰고 다니던 다나의 대학 생활은 결국 아버지 데일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데일은 이에 화를 내며 다나에게 대학 졸업 후 모든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항상 많은 돈을 쓰고 다녔지만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 없던 다나에게 데일의 청천벽력 같은 선언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했지만 데일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데일의 바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돈을 포기할 수 없었던 다나는 자신의 심부름을 항상 받아주던 조엘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심부름이 아닌 부탁이라며 말하는 다나. 조엘은 결국 다나의 부탁을 들어주겠다 답했습니다. 그가 했던 부탁이 무엇인지 밝혀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1992년 4월 19일, 데일과 글리, 티파니가 오랜만에 가진 가족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데일은 잠시 해변에서 작은 장난감 비행기를 날리다 들어가겠다 말했고 글리와 티파니는 알겠다며 짐을 풀 겸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정도 비행기를 갖고 놀던 데일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등에서부터 느껴지는 강한 통증에 쓰러지고 맙니다. 쓰러지는 그의 눈에는 이미 사망해 있는 글리와 티파니가 들어왔습니다. 데일 역시 잠시 후 숨이 멎었고 그들을 살해한 남성은 자신의 흔적을 지운 뒤 유유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발견된 것은 사건 발생 이틀 후인 4월 21일. 여자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홀로 가족여행을 가지 못했던 다나가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지인들에게 확인해달라는 전화를 했을 때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인이 혼자였고 데일 가족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집에 숨어서 그들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게다가 현장에서 없어진 탄피와 인위적으로 물건을 찾는 듯 어지럽혀져 있는 흔적은 계획 범죄의 느낌이 강하게 났습니다. 경찰들이 회수할 수 있었던 것은 글리의 총상에 남아있던 정체모를 황록색 모직물, 그 밖에 다른 증거물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인근에 살던 주민들은 총소리를 들은 적이 없으니 아마 범인은 소음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마치 전문가의 소행으로 보이는 이 범행을 경찰은 프랭크 램브라는 마약 밀매상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1970년대에 데일은 프랭크에게 비행기를 판 적이 있었는데 얼마 후 프랭크는 밀매를 하다 체포됐고 데일 역시 범죄에 관련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시의 데일은 결백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혹여 모를 일이었기에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임했습니다. 전직 CIA 통역관으로 일했던 글리 역시 범죄에 휘말릴 이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경찰은 부동산 다툼을 벌였던 데일의 형을 비롯해 여러 용의자를 신문했고 그러한 용의자 목록에는 다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범행이 일어날 당시 자신의 여자친구,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범행 장소로부터 300km 넘게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현직 FBI로 그는 자신이 다나와 함께 있었음을 증언했죠. 모든 가족이 사망하고 홀로 재산을 상속받게 된 다나는 사실 범행 동기가 가장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던 날 다나는 책상을 손으로 치며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소리쳤다 합니다. 데일은 유언장에 자신이 죽으면 모든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주되 대신 자식이 상속인일 경우 30살이 되는 해에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한다는 문구를 넣었던 겁니다. 자신의 가족이 죽었는데도 그리 슬퍼하지 않는 태도와 유언장을 발표할 때 보여준 그의 분노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나를 조사하던 경찰은 그의 주변 인물 중 평소 그를 잘 따랐던 조엘이 사건 후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나 가족의 장례식이 끝나고 3주 뒤 조엘은 다나의 집에 들어가 함께 살며 현금만을 사용해 많은 물건들을 사고 다녔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현금의 출처는 다나가 받은 사망보험금과 요양원에 있는 그의 할머니를 속여 얻은 돈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나가 조엘에게 이리 잘해주는 것일까라고 생각한 경찰은 조엘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엘의 친구 중 한 명은 사건 발생 며칠 전 그의 택배 상자를 대신 받아주었는데 상자 안에는 히트맨이 되는 법, 소음기를 만드는 법에 관련된 책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입수한 소음기를 만드는 법이 적힌 책에는 테니스공을 이용해 소음기를 만드는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리의 몸에서 발견된 황록색 모직, 그것이 테니스공의 모직이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경찰은 조엘과 그의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조엘의 지인 중 한 명인 어니스트 잭 폰스가 구입했던 총이 범행에 사용된 총과 일치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신문 끝에 어니스트는 조엘의 부탁으로 총을 사주었고 총을 숨기는 일을 도왔지만 그것을 그러한 범행에 사용할 줄은 몰랐다 자백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어니스트의 안내로 범행에 사용된 총을 회수했고 이를 증거로 다나와 조엘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유산을 홀로 상속받기 위해 자신을 제외한 모든 가족을 살해해달라 조엘에게 부탁했던 다나. 8개월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다나와 조엘은 1급 살인 3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98년 7월 20일에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니스트의 경우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대가로 면책받았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짓을 벌인 다나와 조엘. 감옥에서 그들이 평생 고통받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 주택단지. 이곳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주택을 임대해주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중 하나였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이 동네가 갑작스레 시끄러워진 것은 2008년 1월 9일 6번가에 경찰이 방문하면서부터입니다.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경찰과 집안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던 거주인 바니타 잭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경찰은 바니타에게 퇴거 명령서를 보여주었지만 바니타는 여전히 문만 열었을 뿐 경찰의 앞을 막고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온몸으로 자신의 집에 들어오려는 경찰을 막으려 했던 바니타. 그녀는 왜 그들을 막으려 했고 왜 경찰은 집 안에 들어가려 했을까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평범하게 자라났던 바니타는 17살에 임신을 했고 결국 학교를 그만두며 첫째 딸 브리트니를 낳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미용사로 일하던 그녀는 6년 뒤 둘째를 낳았지만 그때까지도 부모에게 두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던 그녀는 2000년에 나다니엘 포글이라는 남성을 만났고 둘 사이에서 2명의 아이가 더 태어났습니다. 4명의 아이를 돌보며 먹여 살리기에는 둘이 버는 돈으로 한계가 있었기에 결국 바니타는 어머니에게 당분간 집에 머무를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당연히 그녀의 어머니는 결혼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남자친구 나다니엘을 좋게 보지 않았고 자신의 집에 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니타는 어머니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노숙자 쉼터를 비롯해 여러 장소를 떠돌아다니는 삶을 택했습니다. 2006년 8월에 비영리 단체의 도움으로 워싱턴 DC에 위치한 임대주택으로 이사오게 된 바니타와 나다니엘. 이때까지도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들 가족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바니타는 4명의 아이를 사랑하며 아껴주었고 나다니엘 역시 일을 하며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이웃들이 보기에도 그들은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7년 2월에 나다니엘이 사망하면서 그들의 짧았던 행복은 끝이 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이가 세상에서 사라지자 바니타는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이웃들과 자주 대화를 나눴던 그녀는 밖으로 나오는 일이 뜸해졌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다니엘의 장례식에 본인은 물론 아이들까지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다니엘의 부모님이 그런 바니타와 손주들이 걱정돼 그녀의 집에 방문했지만 그녀는 돌아가라는 말만 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아 걱정한 담임교사가 그녀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혹여 그녀가 아이들에게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교사는 창문을 통해 아이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머리에 윤기가 흐르는 것을 본 교사는 안심하며 그녀가 입은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길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것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사회복지사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니타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집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에 상심이 커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며 바니타의 이웃 주민들은 가끔 식료품을 사러 집 밖으로 나오는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해 5월 무렵 바니타는 이웃에게 식료품 카드의 한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시 그녀는 소득이 일정치 않았기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식료품 카드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것의 한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웃은 일정 서류와 사회복지사의 방문으로 식료품 카드의 한도를 늘릴 수 있으니 신청하라 말했지만 나다니엘이 죽은 후 자신의 집에 아무도 들이지 않았던 바니타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름이 되었을 때 바니타의 이웃집에 살던 제이는 최근 들어 나는 악취에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쥐가 죽었나 라고 생각하며 참아보려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악취로 고생하는 나날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이는 어느 날부터 바니타의 아이들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평소 집 밖으로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끔 외출을 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던 바니타. 처음에는 4명의 자녀와 함께 외출했었지만 어느 날부터 3명, 2명, 1명으로 줄더니 요 근래에는 그녀 홀로 외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니타의 첫째 브리트니가 안 보인 시기와 악취가 발생한 시기가 비슷한 날이었다는 것을 기억한 제인. 하지만 아이들을 끔찍히 사랑했던 바니타였기에 혹여 지금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제인은 들었던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될 무렵 악취는 서서히 사라졌고 그 무렵 바니타의 외출마저 줄어들며 이웃들은 그녀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겨울에 바니타는 임대주택의 계약이 끝났기에 다른 장소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정을 아는 공무원들은 몇 달의 기간을 보류해 주었죠. 일정 기간을 보류해 주었지만 그녀는 끝내 이사를 하지 않았고 2008년 1월 9일 경찰을 대동한 공무원이 퇴거 명령서를 갖고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자 풍겨오는 악취. 퇴거 명령서를 보여주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공무원을 바니타는 몸으로 막았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작은 방 문을 열었을 때 경찰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가지런히 침대에 나이순으로 누워있는 바니타의 자식들 3명이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지 오래돼 보이는 듯한 시신. 시신들은 가지런한 차림새로 모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위치한 테이프로 밀봉된 또 다른 방. 테이프를 뜯을 때마다 더 심한 악취가 새어나왔고 드디어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경찰이 발견한 것은 사망해 있는 바니타의 장녀 브리트니였습니다. 앞선 방에서 발견된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브리트니는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총 4명의 시신이 발견된 집. 곧바로 바니타는 체포됐습니다. 시신을 검시한 검사관은 처음 발견된 3명은 모두 교살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브리트니의 몸에는 자상이 남아 있었지만 시신의 부패로 인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파악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니타는 자신이 성모 마리아고 죽은 남자친구 나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며 자녀들이 악마에 홀려서 어쩔 수 없었다 주장했습니다. 자녀들의 몸에서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선 가사 상태에 빠지게 해야 했고 이후 자신의 능력으로 소생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말하며 그녀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녀의 요구대로 배심원 없이 시작된 재판에서 결국 그녀는 7살인 등 총 12건의 혐의 중 11건에 대해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브리트니의 옆에서 발견된 칼에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기에
의도적으로 장녀를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만 무죄를 판결받았던 바니타. 바니타는 자신의 무죄를, 그녀의 변호사는 정신 이상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지만 결국 그녀는 2009년 12월 18일에 징역 1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일로 당시 워싱턴 DC의 시장이었던 아드리안 펜티는 매월 그들의 집에 방문해야 했던 사회복지사 6명을 직무유기로 해고했습니다. 여담으로 재판을 맡았던 바이스버그 판사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이 맡았던 재판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재판이었다는 인터뷰를 하며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이상한 환상에 사로잡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바니타. 만약 그녀가 정신을 차리는 날이 온다면 그날은 아마 그녀에게 가장 최악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